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이라면서 제2 요구를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4당은 국회에서 비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하는 등 피해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2주 내에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근 감기와 독감 유행으로 해열제와 콧물약 등 수급이 불안정한 약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강도에게 총을 맞아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괌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인이 괌 투몬 지역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인권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예고했던 대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두 특검 법안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데다 총선 기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4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관섭 실장은 두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는데요. 먼저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 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방탄 특검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던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 법안들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이 오전 9시인데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죠? 네, 모든 절차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11분 만에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어 30분 만에 대통령실 브리핑과 윤 대통령 재가 알림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이 없었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인 사건의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제기됐던 제2부속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입장을 바꿔 사실상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자칫 거부권 행사가 방탄으로 보이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국회에 답변했듯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온다면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국은 또다시 경랑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계속 부채질할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다음 주엔 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헌정사상 유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국회로 돌아올 쌍특검 법안을 오는 9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다른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피습 이후 나흘째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식사도 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해서 면회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무를 보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지만 상태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고 또 의료진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성대나 기도 같은 주요 기관에는 손상이 없어서 앞으로 2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당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후속 대응을 위해서 당내에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함께 막말과 가짜뉴스 대응 같은 일을 맡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총선을 앞두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끌 공관위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공관위원 15명 가운데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외부 인사로 인선했고 여성 또 청년들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5.18 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이 대표 피습 사건까지 염두에 둔 듯 국민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분은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에는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데 수도권 최대 승부처에서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는 일정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여당도 당원 당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낙점할지 한 위원장이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는 체포 당시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장 분량 쪽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범행을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계획했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경찰청입니다. 네, 김 씨가 어제 취재진 앞에서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변명문이 체포 당시 갖고 있던 남기는 말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 씨는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은 제출이 아니라 체포하면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옷을 수색하면서 주머니에서 쪽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남기는 말로 시작하는 8장 분량 쪽지의 김 씨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범행에 나섰다는 취지로 글을 쓴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조사에서 자신이 미리 써둔 이 남기는 말과 비슷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진술과 심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인 진술 외에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에서 필요하다고 나오면 사이코패스 검사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 씨 범행 전 행적도 자세히 확인됐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에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기차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했고 다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과 양산, 울산역으로 이동했다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가덕도로 이동해 모텔에 혼자 투숙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텔은 범행 장소인 대항전망대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면서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나 도운 사람이 있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 김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경찰 수사에서는 김 씨가 흉기를 숨기기 쉽도록 개조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모두 6차례 이재명 대표 일정을 따라다녔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모두 이 대표 습격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 씨 당적에 관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관계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 늦어도 오는 10일에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최전방 감시 초소 복원에 나서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문인 불화산을 지나서 공단을 가기 전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의선 육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같은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앞으로 그 도로를 쓰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에 나서 앞서 9.19 합의로 파괴했던 위치에 콘크리트 초소를 여러 개 건설하는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초소 건설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몇 달 전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합의 파기 선언 이후 GP의 목재로 경계 초소를 만들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콘크리트 초소를 지으며 GP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비롯한 ICBM용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화성 18형 이동식 발사대 여러 대와 함께 액체연료 ICBM 화성 17형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장 시찰에는 딸 주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 밖에 김여정 당 부부장을 포함한 미사일 총국 간부들이 현장을 수행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사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서는 약들이 어떤 약들입니까? 네, 주로 감기와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해열제와 콧물약입니다. 사재기 조사 대상은 3일제약에서 만든 콧물약 슈다패드전과 사마제약의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타객인데요. 주로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할 때 쓰이는 약들입니다. 복지부는 이들 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통해 유통 불균형이 수급 불안정을 불러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해놓고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의료기관을 단속한다는 방침인데요.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감기약 위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나는 이유가 관련 환자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겨울 감기가 유행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플루엔자 감염 발생자는 1000명당 비율이 지난달 2주차와 3주차에 50-6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요. 이는 최근 5년 사이의 최고점 수준입니다. 감기와 독감 등 관련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관련 약품 수요가 늘고 그런 와중에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사재기에 나서면서 수급 불안이 나타난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또 의약품 공급 면에서는 완제 의약품의 31.3%, 원료 의약품의 88.1%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료 의약품 쿼터제와 공급 중단하는 사례도 있어서 수입 여건이 악화된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성이 높은 성인용이나 일반 의약품 중심으로 생산하면서 시럽이나 패치제 등 제형이 특수하고 마진이 낮은 소화약은 국내의 제조시설이 한정적인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영상으로 나온 것처럼 이관섭 비서실장 조목조목 그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 하던 내용 반복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공식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존엄 김건희 이름을 올릴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 그런 의구심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은폐하고 감추고 관련자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수백 차례 김건희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재작년 8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재작년. 그러면 지금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신속처리 법안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때가 된 거예요. 예. 그 본인들이 총선 앞두고 이런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게끔 해놓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시기가 총선 앞이니까 정쟁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50억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곽상도 아들이 돈을 받았다. 예. 그런데 그것이 재판에서 정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정말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그런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봐주기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이라는 표현 좋아하는데 제일 오래된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입니다. 그들끼리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어요. 아까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김관섭 실장 주장하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탈탈 털고 있어요. 그런데 50억 클럽에 거명된 그 인사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특검으로 하자. 이것 또한 한참 전부터 재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고된 대로 그 정부로 이송되자마자 이제 즉각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재의혹을 한 거고요. 예. 그 재의혹 이후의 절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본회의가 있으면 그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재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표결이 돼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되고 예. 안 되면 이제 부결이 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절차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뭐 못할 이유는 예. 없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정도 탈탈 털었다는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했던 수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의혹을 제기합니다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신 가족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되니까 수사권을 박탈해서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이 사실은 그 사건에서 보고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지휘권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2심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또는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2년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총선 앞에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복경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 했었으면 다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2022년에 시작을 했기 8월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강서구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이 그 김건희 여사를 특검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심 회초를 받고 한동훈 비대위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할 말 없다 이야기하는 건 이게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갔다면 말이 맞지만 김기현 체제가 사실은 정리되고 지금 한동훈 체제가 됐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것이 총선용으로 정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이제 제2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 9일이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회의 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입법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곡법, 뭐 간호사법 모든 걸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제2 요구가 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음 주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 때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걸 미룬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총선용의 이 정쟁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은 헌법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소견이고. 그럼 본회의 1월 9일에는 표결이 안 될 수 있다. 표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그 재투표한 재의결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무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잡히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지 아니면 그냥 둘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야당과 국회의장이 함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발표 내용 보게 되면은 그 제2부속실 국민이 원하면 설치하겠다, 설치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김근식 전 실장님 꾸준히 주장해왔던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논란이 많고 총선용을 앞두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로 폐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과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대통령 제2요구에 의해서 신속하게 폐기 절차를 끝내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관섭 실장도 저는 이야기를 잘했다고 봅니다만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그다음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명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지명을 하면 바로 임명을 해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 내에 가족들, 친척들, 배우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찰을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두 개로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해도 입법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은 진행이 되지만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통과된 이후에 그 효력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으면 다시 그냥 살아서 가는 거고 인용을 하면 그게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해서 표결 절차, 재표결 절차가 중단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재표결은 재표결대로 가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아마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월 달 초순중이나 중순중에 헌재가 기각을 하면 기각한 대로 끝나는 거고 인용을 만약에 한다면 그 절차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지고 와서 특검을 진행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그건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차례 국회에서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거부권 자체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것이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면 그간의 이 재의결 투표 과정 자체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이 그게 절차상 맞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그런 말씀 확인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부속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속실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조용히 아내로서의 삶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용산의 제일 권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되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떳떳하게 저는 그 김정숙 여사를 비판해 가면서 부속실 없애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대통령의 사과 함께 하면서 부속실은 만드는 것이 현재 김건희 여사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가 최고위급에 대한 그 감찰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충돌된다. 하기 때문에 그 특별감찰관을 선정해 놓고 나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수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미뤄야 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공수처의 활동이 굉장히 무기력해졌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잘했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건 들고 들어가요. 이 정말로 말 바뀐 것이죠. 말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건 달지 말고 응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금 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사과라는 이야기는 과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걸 비판하면 안 되죠.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거고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민심에 굉장히 많으니 제2부속실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도 지금까지 미적거린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로 지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왜 과거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지금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은요.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 검수완박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 권한을 다 뽑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잖아요. 그걸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만 그 통과된 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권한쟁의 심판을 심판대로 하면서 그 이른바 이제 등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 그 시행령으로 이걸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이 효력이 발생을 그대로 유지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실시한 제2요구권이 중단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고 표결은 표결대로 하고 폐기가 되는 절차를 밟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던 그것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건 중단이 되는 거죠. 기각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건 시청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회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말씀 재차 모든 드리고 사람이 권한쟁의 심판을 다 해요. 개인으로도 권한쟁의 심판하면 그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너무 오래 가니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이제 다음 주제 또 요 말씀만 좀 드리겠어요. 대통령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2부속실 없앤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개혁 인양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러면 제2부속실이라도 설치해라라고 저조차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과거의 주장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실질적으로 핑계 대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인정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하겠다니까요. 자, 하겠다고 여기서 하면 마무리하고 자, 두 분. 아니 잘했습니다라고 해주면 네. 되지. 야 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부터 해. 자, 안 그러면 한다니까요? 자, 잠시만요. 아이고, 두 말이 안 분 되죠. 만약에 예. 이번 기회에 원내 들어가시면 두 분 합의해서 꼭 특별감찰가 보내시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아니, 힘쓰시길 들어가기 전이라도 바랍니다. 예.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예. 합의해 자, 이제 주실 거라고 다음 믿습니다.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술을 집도한 그 서울대 병원 그 브리핑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요청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또 부산대병원은 이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서 좀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오히려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각 시도마다 1개 정도 있는, 경기도가 2개 있는데요. 정말 아주 응급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권역별 외상센터는 오히려 여기서 대표가 눌러 앉아서 권역외상센터에서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정말 더 비상 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과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응급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해서 지금 기차를 타고 누워서 이동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도 저희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좀 빠르게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 내용 정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응급 환자를 위해서 자리를 빼야 돼서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응급하니까 헬기를 탄다. 이게 잠깐 조금 좀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 인터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또 그 빈곤 포르노 또 그 뉴스 가짜 뉴스 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이야기를 하다 보는 건 보면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은 궤변인데 그럼 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게 저는 민주당의 지금 주류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보위해야 된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편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이 친명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각의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쉴드를 치고 보겠다. 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생각하고 국민과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친명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자기 스스로도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궤변을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응급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비워놓겠다? 그 낭만닥터 김사부도 안 보셨어요? 외상센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응급 상황이 오면 응급 상황을 치료하는 거예요. 급하게 치료하라고 외상센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왔는데 더 급한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빨리 비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정말 저분의 정말 저 논리가 궤변이라는 걸 본인도 아마 하고 나서 알았을 텐데 저게 저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문화라는 게 참 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주당의 문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쪽에 매뉴얼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송을 시키고 부산대에서 이송 결정을 하고 서울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송이 안 돼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헬기를 태워서 보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헬기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절차와 헬기 사용에 대한 매뉴얼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부산에서는 치료를 안 하셨어?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산대에서 우선 응급 치료를 잘 하셨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향후에 최소 지금 한 2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수술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저는 가족분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산대 전달을 했다라고 봐요. 비서진에서. 그러면 부산대에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응급 상황은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수술하면 이동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한 것이지 만약에 이동 도중에 저 응급 환자가 잘못된다라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마치고 이송을 시킨 건데 저는 이 문제가 부산 지역의 의사회에서 왜 부산 의사들은 못 믿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로남불이다 뭐 지방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했으면 좋죠. 과거에 그 자사고 외고 폐지를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폐지는 주장하면서 본인 자식들은 또 자사고 외고 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위협받을 만큼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란스럽게 우리가 언급할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시 의회에서 이거 지방 수도권 갈라치기 하고 있다, 뭐 의료기관 서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어떤 우려들이나 이런 지적들이 부산 민심에 좀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정치적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런 일이 그렇죠. 생기지 않도록 예.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예. 그 가족이 사실 격가지죠. 예. 격가지인데 사람들이 또 각각의 정치적 입장과 진영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뭐 가짜뉴스도 생산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격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입장에서 가족 나름대로 상대적인 신뢰가 더 가는 병원에 대한 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감도가. 그러면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거기서 또 장기 치료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측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헬기로 가는 것도 특혜는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조차 나서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쾌유를 빨리 지원하라. 응급조치라고 지원하라고 했기 예. 때문에 당연히 소방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부산시 의사회에서 말한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 정책과 괴리되는 행태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장경태 최고처럼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방어망 칠 게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이 의료 정책은 공공의과대학을 지역에 만들어서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으로 꼭 갈 이유도 없고 서울대병원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가족 측의 그런 요청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의 민심에서는 이게 역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민주당 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최소한 병원 끝나고 나서 다만 부산에서도 치료할 수 있었다면 치료했으면 좋았을 걸 라는 표현으로 해주셨으면 저는 국민들도 그러게 예. 하고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부산시 의회 90% 이상이 국민의힘입니다. 일방적으로 구성된 그 부산시 의회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거를 정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살인을 목적으로 한 테러까지도 정치적 정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 민주당 서원수 최고께서는 또 그 양쪽 병원 모두 대응 잘했는데 이게 혹시나 또 병원으로 또 정치적인 어떤 정쟁 목적으로 좀 타격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전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거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쌍둥이 형제다. 네,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남겼는데 막연하게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먼저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은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큰 숙제거든요.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되면 정치적 혜택을 더 많이 보죠. 그 유권자들이.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저는 서로 좀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5.18과 관련해서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폄훼 시도가 있었어요. 그 폄훼 시도를 한 정치인들이 현재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갈 때만 몇 번 이벤트로 5.18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헌법에 5.18을 수록한다, 전문에 수록한다라고 하려면 헌법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개헌의 방향과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 없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그 전 정치인께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써먹었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정치 풍토가 마련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근식 전 실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정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야가 이게 우리 독점권이 있다, 아니면 상대방은 5.18을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건 이제는 구태의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 사과하고 그 뒤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시종일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또 공감하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게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규정을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든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5.18은 누구 거다라고 독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가면 5.18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 당에서 몇몇 분들이 이걸 폄훼하는 극우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즉각 징계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또 징계했더라고요. 그럼요.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의 일각의 극단적인 종북 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당에도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핑계 삼아서 국민의힘 전체, 보수 전체가 5.18을 폄하한다고 말하는 건 그것도 과대포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이제 여야가 다 합의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좀 합의를 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논의를 좀 한번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은하 가칭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당 내의 중진 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반응까지 있었는데 두 가지 의견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세열해 봤을 때, 그러니까 대화하고 뭔가 진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그분의 이제 질문에 있어서의 이상의 그 의견을 하다 주신 보니까. 분들, 오기로 확정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 중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오고 민주당에서도 오고 무소속에서도 혹시 오시나요? 다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 사람의 경쟁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합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 줍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당원 모집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중앙당 창당 요건, 시도당 7개 설립 요건 이미 다 충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띄울 배는 다 갖춰졌는데 닻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현역 의원들이 꼭 필요할 테고요. 오늘 그 허은하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한 10명 정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 그 바람 불 거라고 보십니까? 허은하 의원이 어제도 오늘도 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허은하 의원의 저 전망은 허언입니다. 허언이라는 건 곧 입증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창당을 해서 신당의 분위기를 바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한 일주일, 하루 만에 2만 명을 넘겼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상으로 창당을 하려면 5개 시도당에서 1,000명씩에서 5,000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2만 명이 넘었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만 과연 그 2만 명으로 시작한 이 당원 입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평적으로 더 확산될 것인가. 결국 이게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능력, 그다음에 언행, 인성, 그동안의 예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제3지대에서 꿈틀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이준석의 리더십 하에서 같이 힘을 합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천하용인에서 지금 용 빠지고 천하인 3분 가 있는데 그 이상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하죠. 그 단기 필마로에서 순식간에 2만여 명의 당원들을 모은다.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다라고 봐요. 여야 대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정도의 폭발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뭐 이삭 죽기다, 부스러기 죽기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뭐 본인도 과거에 그렇게 정치를 했었으면서 너무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어 보이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용획관이라고 하는 그 용산 출신들이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느낌으로 알아요. 아, 우리 지역에 용산에 누가 오는구나. 아, 그럼 내가 뺏기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 정치를 표방하는 새로운 길, 결국은 이준석과 함께 보수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어떤 선거의 방향으로 다시 재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허은하 의원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허시니까 허언일 수 있지만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 충돌 사고는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관제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기장이 받은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47분 일본 하네다 공항 C 활주로로 착륙하는 일본 항공 여객기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활주로에 멈춰서 있던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추돌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왼쪽 날개에 불이 붙은 것을 안에서 본 승객들은 공포와 불안에 술렁입니다. 연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비상구를 열어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사고 원인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진입하지 말아야 할 활주로에 미리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사고 직전 관제사와의 교신 기록입니다. 관제사가 C 활주로 진입을 허가하자 일본항공 여객기 측은 지시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해서는 C 활주로로 들어가기 직전인 C5 활주로 정지 위치까지만 가라고 지시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 측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정지 위치를 지나 C 활주로 안으로 들어가 멈춰서 있었고, 착륙하던 일본항공 여객기가 뒤에서 부딪힌 겁니다. 일본 언론은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대기 지시를 진입 허가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一つの材料になると思いますが、細かい点については今の段階で私から申し上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その点ご理解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관제사와 일본항공 여객기 측의 대응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지시를 어기고 이미 활주로에 진입해 멈춰서 있던 것을 관제사와 일본항공 여객기 조종사 모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의 새해 첫날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4명으로 늘었고 179명이 연락두절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진의 아찔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산사태로 집까지 쓸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やばいこっち来いって倒れてきとるって崩れとる水差し取れた짐을 싸서 대피하던 일가족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커먼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집까지 통째로 떠내려옵니다. 깔리지 않으려면 마을 아래쪽으로 피해야 합니다.
嘘やろ。おかん早くこっち来いってば。 몇 초만 늦었어도 참변을 당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도로를 휩쓸던 산사태가 멈추는가 싶었는데 잠시 뒤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이렇게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부서진 집이 궁금해서 돌아온 이재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これが要注意です。なんで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固まってきてるんですよ。余震でちょっとずつね。だからここは要注意です。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현에서만 주택 261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와지마시 등에서는 아직 정확한 주택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실종된 주민 상당수는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차츰 미세먼지는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높겠고요. 저녁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일요일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과 울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중북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강추위와 함께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